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끝날 즈음에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밝혔는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는 2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검찰이 나와달라고 통보했지만 금요일에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주말인 28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지만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따라오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변호사 한 명 대동해서 당당하게 혼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서는 혼자 나가기로 한 결정 환영한다.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실까요? 검찰의 막장 줄 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이도 믿습니다.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비명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의원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혼자 출석하는 것은 당당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모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전 수석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실익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기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적 실익은 없지만 다만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탄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그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럴 때 당대표가 당에 어떤 방탄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막고 법적 실익은 없지만 출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출석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다면 또 이렇게 출석을 함으로써 정말 피하려고 한다. 진짜 뭔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명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본인이 법률가이니 잘 알아서 하겠지만
뭐 어떤 것은 뭐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묵비권을 또 행사함으로써 또 본인의 방어권도 행사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기를 또 바랍니다. 예. 김근식 전 실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뭐 검찰의 소환에 야당의 제1야당의 총재지만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 입장 앞에서 소환에 순순히 응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0일에 이미 한 번 소환을 했기 때문에 소환을 한 번 갔다 왔는데 다음 소환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가당착의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왕 시작한 소환에 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소환이 한두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의 예상되는 소환에 대해서는 계속 소환에 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논리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검찰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고 있는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순순히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탄압받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이런 그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소환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소환에 응한다고 하니 저는 일단 사법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소환 수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이 될 것이고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환 조사 받은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고 이번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의혹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사안, 별개의 사안에 관련해서 검찰이 또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이번에 검찰은 원래 27일에 한번 출석을 하고 워낙 조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32일쯤에 한 번 더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덜컥 28일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당히 조사를 길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또 조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우선 뭐 이런 조율하는 과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환을 할 때 그냥 그 팩스로만 딱 통보를 하고 조율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날짜를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황제 출석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1야당이 또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출석하는 날짜를 서로 검찰과 조율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게 그런 논평이나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토요일 날 왜 출석을 하냐.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언론 환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까지도 그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던데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의 소환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출석하는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야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제1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당무와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도 자기가 이날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뭐 그렇게 넓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어차피 검찰은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이미 했고요. 앞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직책,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찰에도 나가야 되고 법원 재판에도 나가야 되고 뭐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곤혹스럽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이번 2023년에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당 일각에서 한두 분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적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민주당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이 방어하겠다는 지금 입장들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은 뭐 잘하고 있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들어오면서 서로 모른다라고 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나온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면 소위 우리가 3호 성인
삼인성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한번 상징적 예를 들어보면 서로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되시는 분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쌍방울 네이도 바꿔 입는 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마저도 서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 짜맞추기식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의 아무리 여당 원내 대변인이지만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검찰권이 공평하지 않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은 지켜갈 수밖에 없는 공동의 문제이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어떤 선은 이미 넘은 상황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불행하게도 단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어떤 힘들어도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수현 전 수석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서로 모른다.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어제 KBS 인터뷰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또 여당에서는 글쎄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진실일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게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도 좀 답답하긴 한데 두 사람은 당사자들은 모른다. 그런데 외부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두 사람 알 것이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이 모른다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형국 아닌가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번에 28일로 소환 예정인 것은 대장동 유래도시 네. 사업과 관련된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대장동 비리만 해도 이제 엄청난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큰 그 특혜 사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그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새롭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아는 관계 아니냐는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건데 저도 우리 당의 원내 대변인께서 내일을 받고 있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지나친 추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네이 한 장 산 거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농담을 받아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논평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것은 그 정확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장이 아는 사이인데 서로 입을 맞추려고 신호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폭이나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는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관습과 행태를 이야기한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직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 경우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김태호 당시 그 총리 서리가 임명이 됐었는데 그 김태호 경남지사가 총리 서리가 임명됐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네. 당시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다가 사진이 나왔죠. 박연차 회장과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사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을 때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는 크게 화를 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뭐 확인된 게 없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는 사이인지는 검찰의 수사 여하에 따라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해서 송환이 돼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 심사를 김성태 전 회장도 안 나가겠다. 검찰도 안 나가겠다. 그럼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의 조사 기록만 보고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어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이것은 이번에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한 그 혐의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긴 혐의가 아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혐의, 검찰의 판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공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자,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 없습니다. 저 등이라고 하는 말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뭐 검찰만 알겠죠.
횡령과 배임,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회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저질렀다고 보는 검찰의 판단이고요. 자본시장법 위반도 마찬가지고 뇌물공여는 아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또 대북 송금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외국환관리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가 됐다. 일단. 근데 저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전환사채를 사들였고 이걸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비로 지급한 것 아니냐.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혐의가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 입증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회장이 오랫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었고 이제서야 귀국을 해서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신청한 영장이라는 것은 신병을 일단 장기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확보된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추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구속영장 청구 사항은 그동안의 쌍방울에 대한 그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이미 그 자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그 일면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전환사채 발행과 그다음에 이걸 그 자본 세탁을 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상세한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서 그걸 밝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밝혀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병 확보라는 우선적인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 뒤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더 캐브 물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사유를 보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인데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또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영장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것은 검찰이 관련 증거를 못 찾은 것 아니겠는가. 실체가 없는 것 같다. 관련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추정된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어제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정성호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상의하는 사이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왔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국에서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 무려 검사가 60명이나 투입돼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 물증은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고 있어요. 맞습니까? 되게 전문 증언들 뭐 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증거밖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호사비 대납 문제 있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재판에 관련해서는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이었고 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전혀 네.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호 의원 잘 아시죠? 예. 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것을 영장에서 뺀 것, 이것은 가장 확보되어 있는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혐의가 씌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혐의를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에서 뺐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의원이나 저나 또 대부분의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아마 이것을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해하는 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쌍방울이 M&A 자금이
입출금된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렇게 지금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핵심 의혹을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예 사실 무근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신병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 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그동안에 검찰이 자신 있게 흘려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할 만큼 정도의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가라고 저희는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적시하지 못했을까? 네. 아무것도 없어서일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한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태영 변호사 등을 통하면서 이제 관련된 그 관련자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도 했고 또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오늘 청구한 그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의 대납에 대한 뚜렷한 물증과 자료를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남아있죠.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결을 할 때, 불기소로 할 때 그런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혐의를 찾지는 못했으나 그 전환사채 발행과 유통 과정이 변호사비의 대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 혐의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장이 입국이 된 만큼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수사와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박수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 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민주당 내에 다른 후보 진영 측에서 제기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게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지금 그 자료가 있는 만큼 김성태 회장의 마지막 입을 통해서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또 실체가 없는 그 민주당 내에서의 정쟁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 나서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영장 청구 사유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이거 아주 본질적인 사안이다. 여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 행위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국가 반역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주장이라고밖에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어쨌든 사법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걸 우리는 사실관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 그제 어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죠. 김성태 전 회장과 모르는 사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일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자, 황당무계하다. 나와 쌍방울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송환될 때 태국 공항에서도 기자들 만났고 들어와서도 기자들의 질문 받았는데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자,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김성태 전 회장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만나거나 본 일이 없다. 즉 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 편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는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줬다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을 과시하려고 술 먹고 전화 바꿔주는 사람이 많아서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저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한번 이 자리에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약 저 발언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예. 보기로 말하면 아 뭐 한 발 물러서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누군가가 저 술자리 중에 전화가 와서 뭐 통화를 바꿔줘서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여의도에서 저런 이야기가 좀 일부 흘러다니는 게 듣고서 어떤 당직자가 얘기를 했다든가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어제 저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은 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저것까지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뭐 어제 질문하는 앵커가 저 사실을 적시하면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것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꾸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느낌을 조금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차라리 저까지 뭐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 인터뷰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런 정황은 종종 우리에게 왕왕 있는 일입니다. 우리 박수덕 들고 저도 그렇고 정치 활동하다 보면 아는 사람 전화를 받으면 특히 저녁 술자리 그쪽도 술자리고 저도 술자리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잠깐만요. 누구 좀 전화 통화하고 싶답니다. 지지자일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이 네. 예전에 한번 거쳐서 지나가서 뵌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통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스쳐가는 식으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마 어떤 그 소문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의 진실은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한 진실 두 가지죠. 하나는 둘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아까 제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가 너무 진하게 이걸 강하게 부인하다가 혹시라도 아는 사이인 것처럼 나와버리면 큰 이게 손해가 되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이제 선제적인 방어 장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사실은 무슨 범죄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명확한 물증과 증거와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아직 검찰이 확보를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속영장 쳐서 신빙이 확보되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서 그 두 가지 여부가 이제 결국 진실의 문이 열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뭐 이것과 꼭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정진상 전 실장이 김만배 씨랑 전화 통화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는데 검찰이 통화 기록을 제시를 했더니 뭐 29차례인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더니
그냥 사는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뭐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정진상 씨,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뭐 통화 기록 전부 다 들여다볼 건 네. 뻔히 아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29차례나 통화를 8개월 동안 했다는 것인데 뭐 통화한 적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를 굳이 뭘 숨기려고 했을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밝혀질 거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제시할 자료인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정진상 씨가 하여튼 뭔가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석연치가 않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둔 전화통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뭐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또 법원에서는 저 정진상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아까 김은식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도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나하고 전화 통화를 누군가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런 거 많죠. 네. 그리고 대개 술자리에서 서로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바꿔주는데 대개 80~90%는 자리가 너무 막 누구를 바꿔주고 과시할 때는 분위기가 업이 돼 시끄럽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모르면 돌려가면서 다 바꿔주는데 네. 솔직히 누구랑 통화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그 상대 전화 통화하신 분들은 나 박수현 수석과 통화했어. 나 김문식 그렇죠. 위원장이랑 네, 통화했어. 네. 그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네, 있잖아.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다 기억을 하시고. 조금 전에 두 분은 방송- 또 정작 기억을 못 하시고. 방송 들으기 전에 네. 제가 누구한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들어왔거든요. SBS 와서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에요. 예. 아 누군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검찰이 상당히 좀 그 책무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정치적 목적, 야당 탄압 또 정적을 주기 위한 의도의 수사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검찰의 수사 결과는 또 어쨌든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의 주장이고 그게 곧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재판을 거쳐야 법적 사실관계로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수사, 재판, 이 법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이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기로 한 건 잘한 일이지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속 소환에 응해야 되고 그럼 기소를 할 거라고 민주당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정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뭐 지난번에 소환 조사 받고 나와서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소가 줄줄이 될 텐데 그러면 매번 또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재판장에 자주 출두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중에 또 일찍 시작한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지 일찍 시작한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이 또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민주당의 반응이 혹여라도 1심 재판부의 판결도 믿을 수 없다. 재판부도 정치 탄압하는 것이다. 재판부도 편향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1심 유죄 판결을 또 깔아뭉개고 2심까지 보겠다. 2심도 깔아뭉개고 대법 유죄 판결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 민주당이 가져야 될 상당한 시간 동안의 정치적인 이 부담 이걸 저는 이제 눈앞의 현실로 이 프로세스에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사례 말씀드리면 한명수 전 총리도 뇌물 사건이었고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사건으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복역하시고 출소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가서 억울하다고 독립운동가 했던 것처럼 칭송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죠. 이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했던 그런 범죄 혐의로 대법의 유죄 판결 받고 복역하고 나왔는데도 굉장히 고생하고 나오고 탄압받고 나온 것으로 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걸 또 바라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을 끌어안고 계속 그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그 긴 세월 동안의 정치적 리스크를 우리 박수현 수석이 잘 헤쳐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짧게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정도 이제 서로 왔고 아까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기소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야가 결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가진 정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변호사비 대납이 김성태 씨의 영장 청구에서 빠지자마자 바로 대북 송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반기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과를 내야 될 때고 이 국민적 민생의 고통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정당과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해야 할 여당이 매번 여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범위 안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제는 법원에 맡기고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일에 매진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결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중요한 인터뷰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나 소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국민이 검찰이 소환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들을 하시는데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검찰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대선이니까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흐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야당도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근식 교수가 저보고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김근식 교수께서도 당에서 전략기획 실장을 하신 분이니까 전략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만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꺼내요. 마치 할 것처럼.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검찰 압박용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뭐 양수겹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민주당은 이런 것이 대검 이런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이 방송에 나와서 과유불급이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찰 조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어떤 부인에 관한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또 실현 가능성과 함께.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저렇게 모른 척하고 검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상 야당에서는 때가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눈 사이에 오늘 법원 검찰 쪽의 기사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취재원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위협해서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오늘 선고 공판이 끝나고 나서 이동재 전 기자는 기자들에게 정치 권력,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한 유착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허위사실 유포한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마 박수현 전 수석이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서울 동부지검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들 3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기에 조현옥 전 인사수석 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이렇게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산하 공기관 임직원들 바꾸는 네. 과정, 뭐 그런 부분들 사직서 강요한 혐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디를 바꿔야 하냐 뭐 이런 작성한 것이 아마 블랙리스트다 해갖고 이걸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면 이제 또 지난한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남아 있네요. 예, 뭐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첫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제가 뭐 기록을 했으니까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그러한 임기가 남아 있을 때 그 문제를 개입해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촛불 광장에서 민주를 회복하라고 명령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지시하셨던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청와대 또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인사위원도 해봤지 않습니까? 절대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뭐 재판의 결과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놓고 대통령과 총리와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퇴를 강요하고 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불법, 탈법, 위법으로 이건 기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들으기 전에 그 5분이 기소됐다는 그런 기사를 저도 읽고 왔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원식 교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블랙리스트 사건은 우리가 일단 귀에 익은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과거에 그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쪽에서도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세심하게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자주 이게 법리가 적용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게 이제 다반사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문재인 정권에게 또 돌아온 부메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박수석께서 말씀하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판상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쫓아낼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염치가 있으면 나가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임명하고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걸 남용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쫓아내면 그 직권남용죄지 국회의원이나 김근식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라고 양심에 맡겨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불구속 기소된 이 세 분의 장관님들은 아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거든요. 저도 특히 통일부 장관 관련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금방 말씀하신 굉장히 협소하게 세밀하게 적용해야 될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기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장관이 임명권에 있는 산하 기관장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해고를 했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검찰이 단서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기소를 했겠죠. 물론 재판의 마지막 과정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건 짤막하게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 기간 동안에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 공기업의 임원 사장이나 임원들에 관해서 보면 그 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전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넘고 저희는 대통령의 임기와 저런 임원들의 임기가 맞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문제를 그렇게 어떤 악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판의 결과는 지켜봅시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공영방송사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사장 바뀌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임기들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바뀐 것 아닌가요? 다 임기들 마치고 바뀌었던 건가요? 임기를 되게 다 마쳤을 최승호 사장이 임명되고 양승동 KBS 사장이 임명됐던 과정. 다 임기 다 채웠을 겁니다. 전 사장들이 다 임기를 채우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이사들 바꾸고 막 이랬던 것들은 있죠. 아니 제가 이제 국민소통 수석
그 당시 대변인이셨을 했기 것 때문에 같은데. 또 첫 예. 대변인이었는데 수석 때는 사실 그러한 뭐 인사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수석을 한 제 경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렇게 부당하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제가 대변인 때 아주 중요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큰 공기업의 아주 중요한 임원이신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고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만두라고 안 하냐, 나 그냥 있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셔라. 그분은 임기를 1년 반인가 채우고 6개월 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느 정부고 들어서서 지난 정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국정을 수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하고 또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 있으면 재판에 넘겨야겠죠. 그건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정부가 또 들어섰을 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검찰 수사기관이 또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또 깨끗한 정부로 가는 것 아닐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런 모든 수사를 다 정치적 수사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